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그래프 단원, 벌써 5번째 차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학책 100쪽에서 101쪽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거고요. 수학 익힘책은 68쪽에서 69쪽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듯이 원그래프를 알아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그래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 선생님이 원그래프를 아직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원그래프가 뭔지 알아보고 정식적으로 이 원그래프라는 용어를 이 시간부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원그래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정확하게 용어를 안 다음에 이 원그래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나 비율 그래프의 일종이에요.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양, 즉 비교하는 양, 이것을 구해서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지난번에 봤던 띠 그래프와 조금 다른 원 그래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띠 그래프도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오늘 배울 것도 역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일 것 같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수일인의 반 학생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역시나 친구들이 계속 학교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게임 시간이랑 책 읽는 시간을 조사를 했고, 수일인의 반에서는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를 조사한 것 같습니다.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굉장히 좀 보기 어렵지만 몇 명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수일인의 반이 몇 명입니까? 네, 20명입니다. 맞아요. 20명. 네.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4명이고요.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딱 봐도 굉장히 보기 어렵고 우리가 이거를 찾기가 좀 한눈에 알아볼 수도 없어요. 이것을 선생님이 어떤 자료라고 했죠? 통계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무슨 자료라고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납니까? 어제 얘기했었는데. 표 말고 표는 이걸 나타내는 형식이고, 자료인데 무슨 자료라고 했죠, 이거를? 원래의 자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도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은 맨 처음 나오는 자료 이런 거를 우리가 가공하지 않았다, 원래 원본 그대로다라고 해서 원자료라고 했었습니다. 예. 예, 원자료를 보면 이렇게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좀 더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하려고 우리가 가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계라고 했습니다. 일단 원자료가 이렇게 잘 조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말한 대로 표로 한번 나타내 볼 겁니다. 표는 첨성대가 몇 개인지, 경복궁이 몇 개인지, 화성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기타로 놓을 것을 어떤 걸로 정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을 우리가 가공한다고 합니다. 자료를 가공한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첨성대를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첨성대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첨성대가 바로 6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좀 색을 바꿔서 석굴암 하나, 석굴암이 둘, 그다음에 석굴암이 3개가 있습니다. 그죠? 석굴암 여기 여기 있네요. 3개. 그런데 지금 교과서에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복궁은 색깔을 좀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개가 있네요. 첨성대는 경주에 있고 경복궁은 서울에 있고 화성 어디 있는지 압니까? 우리 5학년 때 같이 배웠었는데 조선의 영종조 시대 때 배웠던 수원화성입니다. 맞아요. 화성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하나, 둘, 셋, 넷, 4개입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지금? 보면 종묘라는 게 남았네요. 종묘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창덕궁도 남았네요. 요거를 우리가 종묘 하나, 창덕궁 하나라고 나타내기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거 2개를 묶어서 기타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기타를 2개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때 조사한 수가 바로 원자료에서 20명이 조사했고 1인당 1명씩 조사했기 때문에 바로 학생 수도 20명이 나와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5를 더해서 11, 11에서 4를 더해서 15, 15에서 3을 더해서 18, 18에서 2를 더해서 20. 모두 합계가 20이 된다라는 것도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락 없이 자료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표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어제 했던 얘기가 좀 중복이 되는데 이렇게 표로 나타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첨성대가 몇 개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지만 원자료에 비해서 뭐 나쁜 점도 있습니다. 바로 누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이 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표현할 때 항상 원자료보다 뭐 표가 더 좋다. 이렇게 함부로 일반화하지 말고 원자료는 원자료만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걸 가공한 표도 장점을 위해서 가공을 했지만 우리가 단점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표로 나타낸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조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우 30명 아니고 20명입니다. 맞아요. 간우도 잘 대답해 줬습니다. 20명.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첨성대입니다. 6명의 학생이 원했습니다. 6명 첨성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타에 넣었던 문화재 2개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종묘랑 한 개가 뭐였죠? 창덕궁이었나요? 이렇게 종묘 하나와 창덕궁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종묘 하나, 창덕궁 하나라고 표기하기엔 큰 의미가 없어서 기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자료를 표로 가공할 때 늘 선생님 근데 늘 도수가 그러니까 자료의 수가 적은 것만 기타로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늘 기타로 해야 되느냐? 어. 이번 부분에서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목적이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별 학생 수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조사하는 목적은 가장 많은 이제 가장 많은 자료가 있는 것을 좀 도드라지게 하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기타라는 게 종묘가 1개 있고 창덕궁이 1개 있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기타로 쉽게 묶을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거 말고 뭐 선호도 조사나 아니면 특별히 기타로 처리하기에 단순히 숫자만 적어서 기타로 처리하기에 숫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한번 이걸 기타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따로 조사 항목으로 표시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늘 뭐 숫자가 작아서 늘 기타가 된다 이렇게 함부로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표는 가장 많은 수를 조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타로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 선생님이 이거를 찾을 때 첫 번째
첫 번째로 찾아야 될 것은 각각이 얼마이다. 이렇게 사실을 찾는 방법 한 가지 소개시켜 드렸어요. 첨성대는 6명이다. 경복궁은 5명이다. 화성은 4명이다.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석굴암이 3명이고, 그죠? 첨성대가 6명이기 때문에 첨성대를 조사하고 싶은 학생이 석굴암을 조사하고 싶은 학생의 2배이다. 이렇게, 또는 경복궁을 조사하는 학생보다 첨성대를 조사하고 싶은 학생이 더 많다. 이렇게 관계를 비교를 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시리가 반응하네요. 예. 자, 요렇게 알 수 있는 사실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드디어 우리가 D그래프를 했던 것처럼 백분율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가 첨성대가 6명, 경복궁이 5명, 화성이 4명, 석굴암이 3명, 기타가 2명, 합계가 모두 20명이었습니다. 비율을 구하기 굉장히 쉬워요. 자, 이거를 백분율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첨성대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20이 기준량이고 비교하는 양이 6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같이 100을 곱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30%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자료는 이런 기준량, 우리가 전체에 대한 부분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기준량을 합계로 잡는데, 이 합계가 공교롭게도 모두 다 10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예요. 그래서 백분율을 구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료는 합계가 뭐 24 또는 뭐 273 뭐 이렇게 5의 배수나 10의 배수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30%, 20% 이렇게 자연수의 비율로 나오지 않습니다. 백분율이 자연수로 나오지 않아요. 어제 우리 반에서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전체가 273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가 273명이라고 하고 첨성대를 조사한 친구가 41명이에요. 이게 비율입니다. 백분율은 아니고요. 비율이에요. 비율인데 이거를 백분율로 고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100을 곱해주면 되는데 어려워요, 나눗셈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선생님이 41 나누기 273이라고 분수의 나눗셈에서 얘기했었죠. 우리가 273 분의 41이라고 하는 거는 41 나누기 273입니다. 지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니죠.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몇 개 아시아 국가만 제외하고는 이렇게 분수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외국 원서나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분수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유럽에는 더 심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우리가 수학을 더 배운다면 이제 대학교나 이제 그 공부를 더 하게 되면 분수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41 분의 273. 아니다. 죄송합니다. 273분의 41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나누기의 표시거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 개의 나라만 이렇게 분수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늘 분수랑 나눗셈이랑 별개의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표시하면 장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셔야 할 거는 분수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해서 나눗셈의 의미가 조금 없어질까 봐 선생님 걱정이 돼서 그래요. 외국은 41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키보드 같은 데 보면은 시프트 옆에 슬러시라는 게 있습니다. 나누기. 요게 나누기예요.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분수를.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지금 백분율을 구하기 위해서 273분의 41 곱하기 100이라고 표기를 했지만 사실의 계산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계산기를 가져와 볼게요. 41 나누기 273 하게 되면은 이 분수를 소수가 바뀌어져요. 0.15, 01 뭐 이렇게 복잡한 소수가 나옵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겠죠. 이런 소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15.010183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비율을 나타낼 때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요거는 비율이 15.02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 보여드릴게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은 15.02%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렇게 반올림을 해서 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올리고 어떤 거는 줄이고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합계가 99.99%가 나오거나 뭐 101%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정확합니다. 그럴 때는 전체를 101로 표현을 하냐, 뭐 99.9로 표현하냐, 이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더 설명을 해주면, 백분율이라는 거는 전체를 100%로 했기 때문에 전체를 101%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100%로 맞추고, 그렇다면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반올림을 한 값은 다 결국은 어림값이란 말이에요. 실제 존재값이 아니에요. 반올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실제를 우리가 알아보기 쉽도록 어림한 값이기 때문에 합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을 줄일 것이냐? 그러면은 이 표를 가공한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타가 큰 의미가 없다면 기타를 이게 조금 조정해서 100%로 맞출 것 같아요. 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15.1인데 15. 원래는 1, 4여서 15.1이 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15.3인데 15.32가 돼서 이렇게 15.3이 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4를 버렸고 이거는 2를 버렸기 때문에 선생님 조절할 때는 덜 버린 거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 목적은 경향을 알아보는 게, 통계는 정확한 우리가 계산, 소수의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처럼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목적은 복잡한 자료를 최대한 간단하게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를 바라볼 때는 이런 어림값을 조정하는 일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실제로 조정하는 일이 실제 통계들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은 다 나누어 떨어지고 쉽게 비율이 구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서 해보면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벌써 6학년만 해도 74명입니까? 10의 배수가 아니에요. 나오면은 비율이 백분율이 교과서처럼 딱 30%, 20%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소수 셋째 자리까지 표현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합쳤을 때 합계가 100이 안 될 경우,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과정도 역시나 통계의 자료 처리 과정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하는 동안 다 비율을 구했을 것 같아요. 첨성대는 30%, 경복궁 25%, 화성 20%, 석굴암 15%, 기타 10%, 합계가 모두 100%. 여러분들 다 교과서에다가 해결한 걸로 보고,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봤어요. 요거 무슨 모양 같아요? 무슨 모양 같아요?
피자 좋아요. 피자일 수도 있고요. 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히 방학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봅니다. 방학을 앞두고. 뭐 시계일 수도 있고요. 방학을 앞두고 제일 많이 봐요. 와, 그렇죠. 여름방학 계획서. 하루 생활계획표죠. 하루 생활계획표. 여기에 분명히, 여기에는 24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쯤이 이제 뭐 9시고, 이게 12시고, 이게 오후 9시, 뭐 21시라고 표시하겠죠. 생활계획표입니다. 예, 생활계획표 모두 짰나요? 예. 자, 이런 식의 그래프를 이제 한번 만들죠. 자, 생활계획표 얘기는 좀 지워두고, 생활계획표 얘기는 선생님이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로, 지우고, 한번 볼게요. 생활계획표는 0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끝나는 24까지 됐다면은 요거 비율 그래프는 요거 이런 모양은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가 돌면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여기가 사실 100%를 의미합니다. 100%를 의미하고요. 첨성대 같은 경우는 30%입니다. 30%니까 0도부터 여기가 25%니까 한 칸이 5%입니다. 한 칸이 5%예요. 한 칸이 5%니까 여기까지가 30%입니다. 30%. 그 다음에 여기가 25% 다섯 칸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 생활계획표 그래프, 뭐 피자 그래프, 원 그래프, 뭐 많은 이름이 있었지만 수학적으로 정의할 때는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가 원 그래프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원이 있어요.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3학년 때 배웠죠. 원의 중심. 3학년 때 각도 배웁니다. 각. 그래서 이 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렇게 한 바퀴 돌아가서 가는 각을 몇 도라고 하냐면 우리가 360도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죠. 360도. 네. 한 바퀴를 우리가 360도라고 합니다. 반 바퀴, 우리가 뒤로 돌아 180도라고 하죠. 우리가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 나왔을 때, 야, 너 똥 싸러 가기 전에 똥 싸기 전이랑 똥 싼 후에 180도 달라졌다. 뭐 이런 관용적인 표현도 많이 쓰곤 하는데,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우리가 반대의 모습이다. 뒤로 돌았을 때는 180도를 표현합니다. 수학에서는 180도. 한 가지 퀴즈를 내보죠. 아침부터 뭐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360도예요. 360도예요. 그렇다면 여기 1% 좀 지워볼게요. 요거 우리가 지금 여기 5% 단위로 되어 있는데 5% 단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나는 31%를 표시하고 싶어요. 31%를 표시하고 싶어요. 뭐 6%라고 합시다. 6%. 그럼 어쨌든 1%가 필요합니다. 요만큼. 여기 보이는 요만큼. 부채꼴을 그리면은 잘 안 그려지는데 그 1%는 과연 중심각이 몇 도일까요? 요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360도는 100%를 의미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1%짜리가 있어요. 이거를 비율 그래프를 그릴 때가 있어요. 1%안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릴 거예요? 중심각 요거 12도라고요. 12도는 아닌 것 같아요. 1%를 그리려면 과연 나는 여기 360도인데 요 중심각 요거를 각도 기울을 했을 때 몇 도라고 해야 되나 라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맞아요. 3.6도입니다. 3.6도. 어려워요. 그죠? 3.6도입니다. 교실엔 친구들도 좀 이해가 됩니까? 3.6도입니다. 2%를 그리려면은 3.6을 2배 한 7.2도를 그려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원그래프는 이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파고들면 어떻게 3.6도 나군요. 선생님 해볼게요. 이 전체가 360도입니다. 이게 100%이기 때문에 100칸으로 나눕니다. 아, 피자를 100조각 내는 거예요. 100조각. 예. 그럼 여기 한 칸이 3.6도가 나옵니다. 2%를 그리려면 7.2도를 그려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빌그래프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 좀 개발을 했는데 어떤 그래프를 개발했냐면 아직 특허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빌그래프가 원그래프랑 D그래프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선생님 하나 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압니까? 부채꼴 압니까? 부채꼴. 부채 모양의 도형 부채꼴. 부채꼴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부채표. 그 중심각의 크기를 선생님이 100도라고 할게요. 100도짜리 부채 모양을 그립니다. 그러면 요 부채 모양을 100등분을 하면 한 칸이 1%겠죠. 그러면 요것도 1도 1%가 1도인 그래프도 그릴 수 있습니다. 뭘 중학교 수학에 나옵니까? 중학교 수학에 안 나와요, 이거. 선생님이 개발한 거예요. 요렇게 부채꼴 모양 그래프도 역시 비율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율 그래프를 배울 때 지난번에 배웠던 D그래프나 아니면 요런 원그래프 요것만 좀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니네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더 한번 예를 그려볼까요? 자, 봅시다. 선생님 여기다가 슬라이드 하나를 좀 그려볼게요. 뭘 특허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이 또 책에서 봤는데 이거는 선생님 개발한 그래프는 아니고 외국 책에서 봤는데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걸로는 잘 안 되고 잠시만요. 네. 새로운 문서로 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너무 표가 좀 작아서 자, 우리가 D그래프랑 원그래프를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그래프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이 10줄, 칸이 10줄. 그 다음에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기 무단볼 없으면 보입니까? 100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를 그리고 싶다. 3%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색칠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아이고. 초록색으로 색칠해 주는 겁니다. 요거는 합치면 되겠죠. 3%가 이게 3%입니다. 나 20% 하겠다. 20% 색칠을 해줍니다. 20% 이렇게 100칸 100칸을 가지고도 비율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한 칸이 1%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사각형 그래프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공부하다가 배웠습니다. 다른 그래프는 아직 선생님이 잘 몰랐는데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그래프를 한번 개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까? 자, 이렇게 원그래프도 있고 사각형 그래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그래프를 배웠어요. 원그래프로 나타내는 좋은 점 역시나 D그래프랑 비슷해요.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고 각 항목 길이도 비교할 수 있고 작은 그래프도 비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좀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D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뭐 30, 뭐 20, 10 뭐 이렇게 하다가 기타 뭐 요만큼 요게다 글자를 쓸 수가 없어요.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근데 글자 쓸 수 없으면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갖고 밖에다가 쓰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선생님이 수학 익힘을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 익힘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원그래프랑 T그래프랑 합쳐서 설명하는 거는 다음 시간 원그래프를 나타내 볼까요? 시간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그래프도 배우고 원그래프도 배우고 선생님이 만든 뭐 부채꼴 그다음에 사각형 그래프도 배웠는데 모두 다 비율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비교하기 쉽게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래프다. 이 모두 다 비율 그래프에 속한다라는 설명을 끝으로 이렇게 수학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